제5장 1월 19일 시계가 아침 5시를 알리자마자 배씨가 나의 골방으로 촛불을 가져왔다. 나는 이미 일어나 옷을 다 입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기 30분 전에 일어나 세수를 마쳤고 내 침대의 좁은 창으로 스며드는 막 기우는 반달의 빛에 의지해 옷을 입었다. 그날 아침 6시에 나는 오두막 정문을 지나서 마차를 타고 게이츠 헤드를 떠날 예정이었다. 이 집에서 그 시간에 잠을 깬 사람은 배씨뿐이었다. 그녀는 육아실에 불을 지피고 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행을 앞두고 흥분해 있는 아이는 목구멍으로 무언가를 넘길 수 없는 법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배씨는 나에게 준비한 빵과 따뜻한 우유를 몇 스푼 먹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는 일이란 걸 깨닫자 비스킷을 몇 개 종이에 싸서 내 가방에 넣어주었다. 내게 외투를 입히고 보닛을 씌워준 뒤 자기도 쇼를 걸치고 나와 함께 육아실을 나섰다. 리드 부인의 침실을 지날 때 그녀가 말했다. 들어가서 마님께 작별인사 할래요? 아니, 배씨가 어제 저녁 먹으러 내려갔을 때 리드 부인이 내 침대로 와서 아침에 자기나 아이들을 깨우지 말라고 했어. 자기가 항상 나에게 좋은 친구였던 것을 잊지 말고 그에 따라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고마워하라고 하던 걸.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는? 아무 말 안 했어. 입을 뒤집어 쓰고 벽으로 돌아 누웠어.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제인 양. 그건 옳은 행동이었어, 배씨. 당신의 마님은 내 친구가 아니야, 원수지. 어머나, 제인 양,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게이츠 헤드의 안녕.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나가면 내가 소리쳤다. 달이 지고 밖은 아주 캄캄했다. 배씨가 든 초롱의 불빛이 축축한 계단과 최근에 녹은 눈으로 흠뻑 젖은 자갈길을 비추었다. 으스스하고 싸늘한 겨울 아침이었다. 나는 이를 들들 떨며 마찻길로 종종 걸음쳤다. 문지기 오두막에 불빛이 보였다. 도착해보니 문지기의 아내가 불을 피우고 있었다. 전날 저녁에 옮겨다 둔 내 트렁크가 문간에 묶여 있었다. 6시를 불과 몇 분 앞둔 시간이었고 6시가 울린 직후에 멀리서 들려오는 바퀴 소리가 마차가 오고 있음을 알렸다. 나는 문으로 가서 어둠을 뚫고 빠르게 다가오는 마차 램프들을 지켜보았다. 아이 혼자 가는 거야? 문지기 아내가 물었다. 네. 얼마나 먼데? 80km래요. 저런 먼 길이네. 리드 부인은 그 먼 데로 아이 혼자 보내면서 걱정도 안 되시나? 마차가 멈춰섰다. 네 마리 말을 앞에 묶고 위쪽에 승객들을 실은 마차가 정문 앞에 정지했다. 마부와 차장이 큰 소리로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내 트렁크가 올려졌다. 나는 배씨에게 키스하기 위해 매달려 있었다. 아이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배씨에게서 나를 떼어 내 안으로 들어올리는 차장에게 배씨가 소리쳤다. 네네 하는 대답 소리가 났다. 문이 탁 닫히고 목소리가 소리쳤다. 출발! 이래야 나는 배씨와 게이츠 헤드로부터 떨어져 당시에는 멀고 신비한 곳으로만 여겨지던 미지의 지역으로 달려나갔다. 여행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다. 초자연적으로 긴 하루였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것 같았다는 정도만 생각날 뿐이다. 몇 개의 도시를 지난 뒤 아주 커다란 어느 도시에서 마차가 멈췄다. 말들이 마차에서 풀리고 승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렸다. 나는 선술집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차장이 나에게 뭘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식욕이 없었다. 그는 양쪽 끝에 벽난로와 천장에 샹들리에와 벽 위쪽에 악기들이 가득한 작고 빨간 다락이 있는 거대한 방에 나를 남겨두었다. 여기서 나는 한참을 돌아다녔다. 누군가 들어와 나를 유교해 갈 것만 같은 아주 이상하고 심히 걱정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배씨의 화록과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던 유괴범과 그의 활동상을 믿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차장이 돌아왔다. 다시 한번 나는 마차에 실렸고 나의 보호자가 자기 자리로 올라가 휑한 뿔피리 소리를 울리자 마차는 LC의 돌길을 덜커덕거리며 출발했다. 안개가 약간 낀 축축한 오후였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나는 정말로 게이츠 헤드에서 아주 멀리 왔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제 도시는 보이지 않았고 바깥은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거대한 회색 언덕들이 지평선을 빙 둘러 올라서 있었다. 황혼이 깊어지면서 마차는 어두컴컴한 숲을 골짜기로 내려갔고 주위의 경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진 뒤엔 나무 사이를 지나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스르르 졸음이 쏟아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정지하는 느낌의 잠을 깼다. 마차문이 열리고 하인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의 얼굴과 옷차림이 램프 불빛에 드러났다. 여기에 제인 에어라는 아이 있니? 그녀가 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네.
그 다음에 내 몸이 들려 나갔다. 내 트렁크가 내려지고 마차는 곧바로 떠나갔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몸이 뻣뻣했고 마차의 소음과 움직임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와 바람과 어둠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담과 거기에 나 있는 문을 어렴풋이 구분할 수는 있을 정도였다. 나는 새로운 안내자와 같이 그 문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문을 닫아 걸었다. 한 채인지 여러 채인지 모를 건물이 보였다. 길게 뻗어 있어서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창문이 많고 그중 몇 군데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물을 튀기며 넓은 자갈길을 걸어 올라가 어떤 문으로 들어갔다. 그 하인은 복도를 지나 난로불이 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하더니 거기에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곱은 손에 불길을 쬐며 방을 빙 둘러보았다. 촛불은 없었지만 일렁이는 난로 불빛이 벽지 바른 벽과 양탄자, 커튼, 윤기 나는 마호가니 가구를 비쳤다. 그곳은 거실이었다. 게이츠헤드의 응접실처럼 넓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꽤 아늑했다. 내가 벽에 걸린 그림의 주제를 알아내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손에 불을 든 사람이 들어왔다. 그 뒤로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앞 사람은 머리도 눈도 진한 색에 이마가 창백하고 넓으며 키가 큰 숙녀였다. 쇼를 두르고 있었는데 표정은 엄숙하고 자세는 꼿꼿했다. 혼자 여행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네. 그녀가 탁자에 양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1, 2분 동안 나를 찬찬히 살피고 나서 덧붙였다. 얼른 재우는 게 낫겠어. 피곤해 보여. 피곤하니?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약간요, 마담. 배도 고프겠지 물론. 자기 전에 식사를 하게 하세요, 밀러 선생. 얘야, 부모님 곁을 떠나 학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니? 나는 부모님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읽기와 쓰기와 바느질은 좀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내 뺨을 만지며 착한 아이가 되길 바란다. 고 말하고는 나를 밀러 선생과 같이 내보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숙녀였다. 나와 같이 방을 나선 사람은 몇 살 더 젊어 보였다. 첫 번째 여자는 목소리와 모습과 분위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밀러 선생은 그보다 평범했다. 혈색은 좋았지만 근심 걱정에 찌든 얼굴이었다. 항상 눈앞에 할 일을 수북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처럼 걸음걸이와 행동이 조급했다. 나중에 알게 된 대로 그녀는 딱 보조교사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이끌려 커다랗고 불규칙한 건물의 구획에서 구획으로 통로에서 통로로 지나갔다. 황량함과 적막함만이 감도는 건물 몇 개를 지나자 어디선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우리는 넓고 기다란 방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전나무로 만든 탁자가 양쪽에 2개씩 있고 탁자마다 촛불이 하나씩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주위로 쭉 둘러있는 벤치에는 9살이나 10살부터 20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소녀들이 앉아있었다. 어슴푸레한 양초 불빛에 비친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80명을 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기이한 모양의 갈색 원피스를 입고 긴 삼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자습 시간인 듯 했다. 모두들 내일 공부할 부분을 외우느라 분주했는데 아까 들렸던 웅성거림은 조그맣게 암기하는 그들의 소리가 합쳐진 것이었다. 밀러 선생이 문 가까운 벤치에 앉으라고 나에게 손짓하고 나서 기다란 방 위쪽으로 걸어가 소리쳤다. 반장, 교과서 모아서 갖다 줘. 키 큰 소녀 4명이 각 탁자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책들을 모아 정리했다. 밀러 선생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반장, 야식 쟁반 가져와. 키 큰 소녀들이 나갔다가 잠시 뒤에 뭔지 모를 음식과 가운데 물 주둔 자와 잔이 올려진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차례차례 음식이 배분되었다. 원하는 이들은 물을 마셨고 잔은 전체 공용이었다. 나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지만 음식에는 손대지 않았다. 흥분과 피로 때문에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음식의 정체는 조각조각 썰어놓은 얇은 귀리 케이크였다. 귀리 케이크. 식사가 끝나자 밀러 선생이 기도문을 읽고 학생들이 둘씩 열을 지어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침실이 어떤 곳인지 둘러볼 겨를도 없었다. 그저 교실처럼 아주 길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밀러 선생과 같은 침대를 쓰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리에 길게 누워 길게 늘어진 침대들을 쳐다보니 하나당 2명씩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10분이 지나자 단 하나 남아있던 불빛마저 꺼졌다. 캄캄한 어둠과 고요 속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밤이 지났다. 너무 피곤해서 꿈도 꾸지 않았다. 밤중에 딱 한 번 깨어나 격렬한 돌풍에 아우성대는 바람소리와 억수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듣고
밀러 선생이 내 옆에 누워있다는 걸 알았을 뿐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학생들이 일어나 옷을 입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방에 한두 개의 골풀 양초가 켜졌다. 나도 겨우 일어났다. 지독한 추위에 들들 떨며 간신히 옷을 입고 대야가 비었을 때 세수를 했다. 방 가운데 있는 세면대에서 6명이 한 대야를 써야 했기 때문에 차례가 금방 오지 않았다. 다시 종이 울렸다. 모두 2열 종대를 이뤄 순서대로 계단을 내려가 희미하게 불이 켜진 추운 교실로 들어갔다. 밀러 선생이 기도문을 읽고는 소리쳤다. 수업 준비. 몇 분간 주위가 어수선해졌고 밀러 선생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조용, 질서 있게. 소란이 가라앉은 다음에 보니 학생들은 4개의 탁자에 놓인 4개의 의자 앞에 4개의 반원형으로 정렬해 있었다. 모두들 책을 들고 있었고 성경인 듯한 커다란 책이 빈 의자 앞의 탁자에 하나씩 놓여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사이 나지막하고 흐릿한 웅성거림이 그 공백을 채웠다. 밀러 선생이 각 반을 돌아다니며 이 불명확한 소리를 조용히 시켰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곧이어 3명의 숙녀가 방으로 들어와 각자 다른 탁자로 걸어가 착석했다. 밀러 선생은 문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4번째 탁자의 빈 의자를 차지했다. 나도 이 학업반에 불려가 맨 끝자리에 앉았다.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었다. 그날이 특별 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구절을 듣고 난 뒤 1시간 동안 성경 읽기가 이어졌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쯤 날이 환하게 밝았다. 지치지도 않는 종소리가 이제 4번째로 울렸다. 학생들이 정렬하여 아침을 먹으러 다른 방으로 행진했다. 무언가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전날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다. 식당은 크다랗고 천장이 낮고 음침한 방이었다. 기다란 탁자 2개에 뜨거운 김이 오르는 무언가가 올려져 있었는데 맙소사 거기서는 전혀 맛있을 것 같지 않은 냄새가 풍겨나왔다. 사람들이 음식에서 나오는 김을 맡고 한결같이 얼굴을 찌푸렸다. 맨 앞줄 1번째 학급의 키 큰 소녀들 사이에서 속닥거리는 말소리가 퍼졌다. 의외 죽이 또 탔나봐. 조용. 어떤 목소리가 소리쳤다. 밀러 선생이 아니라 상급반 교사 중 하나인 작고 검은 얼굴이었다. 옷차림은 말쑥했지만 성깔이서 보이는 그 사람이 식탁의 상석에 자리 잡자 좀 더 통통한 여자가 다른 쪽 상석에 앉았다. 나는 전날 밤에 만난 여자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밀러 선생이 내가 앉은 식탁의 말석을 차지했고 외국인으로 보이는 나이든 노부인이 다른 식탁의 같은 자리에 앉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프랑스어 교사였다. 식전 감사 기도가 길게 이어지고 성가 한 곡을 부른 뒤에 하인이 교사들에게 차를 내오자 식사가 시작되었다. 기절할 정도로 배가 고팠던 나는 맛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한두 숟가락을 퍼먹었다. 하지만 극심한 허기가 채워지고 나니 구역질이 나서 더는 먹기가 힘들었다. 타버린 죽은 썩은 감자처럼 맛이 고약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금세 속이 메석거린다. 숟가락질이 느려졌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죽을 입에 넣고 삼키려 애쓰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노력을 금세 포기했다. 아침 식사가 끝났지만 아무도 아침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우리는 먹지도 못한 음식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리고 2번째 성가를 부른 다음 교실로 출발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나가는 줄에 끼어 있었는데 식탁을 지나면서 선생 한 사람이 죽그릇을 잡고 맛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다른 교사들을 바라보았다. 다들 불쾌한 표정이었고 그 중에서 통통한 여자가 속삭였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너무해. 다시 수업이 시작되기까지의 15분 동안 교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 시간에는 큰 소리로 자유롭게 떠들어도 되는 모양이었고 학생들은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렸다. 대체로 아침 식사에 관한 내용이었고 다들 불만이 대단했다. 가엾게도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교실에 있는 교사는 밀러 선생뿐이었다. 키 큰 소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성난 손짓을 섞어가며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누군가 입에서 브로클허스트씨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밀러 선생이 못마땅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아니었다. 분명 그녀도 학생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다. 교실의 시계가 9시를 알렸다. 밀러 선생이 애워싼 학생들을 해치고 방 가운데로 나서서 소리쳤다. 조용, 착석. 훈육이 효과를 발휘했다. 혼란스럽던 학생들이 단 5분 만에 질서를 찾았고 상대적인 고요가 바벨탑의 아우성 같은 소란을 진압했다. 상급반 교사들도 정확하게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교실 사방에 배치된 벤치에 80명의 학생들이 미동 없이 꼿꼿이 앉아 있었다. 곱슬머리 하나 보이지 않게 머리를 간단히 벗어넘긴 그들은 기묘한 집단처럼 보였다. 갈색 원피스 차림, 목을 높이 감싸는 좁은 깃장식, 반지꼴로 사용되는 원피스 앞에 묶은 작은 삼배 주머니들, 관로 속에 스코틀랜드 고지 사람들의 지갑처럼 생겼다. 이렇게 나네요. 삼배 주머니들 뿐만 아니라 다들 털 스타킹과 노쇠 버클이 달린 투박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런 차림을 한 이들 중 20명 이상이 성숙한 소녀 또는 젊은 처녀라 할 만했다. 그런 차림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아주 예쁜 학생까지도 괴상해 보이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며 가끔씩 교사들을 관찰했다. 딱히 마음에 드는 교사는 하나도 없었다. 뚱뚱한 여자는 약간 쌍스럽고 검은 머리의 여자는 적잖이 사나웠고 외국인은 엄하고 기괴했고 가엾게도 밀러 선생은 고생에 찌들고 피곤해지러 푸르댕댕하게 보였다. 내 눈이 이 얼굴 저 얼굴을 떠돌고 있을 때 학생 전체가 공통의 끈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일제히 일어났다. 무슨 일일까? 구령 소리를 듣지 못했던 나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두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나도 그쪽으로 눈을 돌렸다. 지난밤에 나를 맞이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녀는 긴 교실 끝 난로가에 서 있었다. 양쪽 끝에 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두 줄로 앉은 소녀들을 말없이 근엄하게 관찰했다. 밀러 선생이 다가가 무언가 질문하는 듯 했고 대답을 듣고는 그녀의 자리로 돌아와 큰 소리로 말했다. 일반 반장 지구의 가져와. 지시가 실행되는 동안 상의를 받았던 숙녀는 천천히 교실 앞으로 걸어왔다. 밝은 대낮에 본 그녀는 큰 키에 뽀얗고 맵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넓고 새하얀 이마도 아름다웠지만 홍채에 인자한 빛이 담긴 갈색 눈동자와 그 주위에 곱게 그려진 긴 속눈썹은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양쪽 관자놀이에는 아주 진한 갈색 머리카락이 반반한 리본이나 긴 고수무늬가 유행하지 않던 당시의 패션에 따라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었다. 옷차림도 당시의 유행대로 보라색 천에 스페인풍으로 검정 벨벳 장식을 달아 돋보이게 했다. 허리띠에서는 금시계가 반짝거렸다. 당시에는 시계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다. 여기에 독자가 세련된 특징들을 덧붙여 그림을 완성해 보라. 창백하면서도 깨끗한 안색, 당당한 분위기와 몸가짐을 더하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 선생의 외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내가 교회로 들고 가게 된 기도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 템플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로우드 학교의 교장은 이 숙녀가 교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우드 학교의 교장은 탁자에 놓인 한 쌍의 지구의 앞에 앉아 상급반을 불러들이고 지리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급반들도 교사들에게 불려갔다. 역사, 문법 등의 암송이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기와 산수가 뒤를 이었고 템플 선생이 나이 든 소녀 몇 명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각각의 수업 시간을 알려주던 시계가 마침내 12시를 울렸다. 교장이 일어나 말했다. 학생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수업이 끝난 뒤의 소란이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배가 고플 거예요. 중식으로 빵과 치즈를 먹을 수 있도록 지시해 놓았어요. 교사들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일은 나의 책임하에 행해질 겁니다. 설명하듯이 덧붙이고 나서 그녀는 바로 교실을 떠났다. 이윽고 빵과 치즈가 배분되자 학생 전체가 매우 기뻐하며 원기를 회복했다. 정원으로 하는 구령이 떨어졌다. 학생들은 색색의 옥양목 끈이 달린 성긴 밀짚 모자를 쓰고 회색 모직 망토를 입었다. 나도 비슷하게 갖춰 입고 줄줄이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널찍한 정원은 바깥 경치가 전혀 보이지 않게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쪽으로는 지붕 덮인 베란다가 이어져 있고 다른 작은 화단들이 수십 개로 나뉜 가운데 넓은 산책로가 뻗어 있었다. 이 화단들은 학생들의 화초 재배용으로 할당된 것이라서 각 화단마다 주인이 있었다. 꽃들이 활짝 피어나면 틀림없이 아주 예뻐 보이겠지만 지금은 1월 말경이라 모든 것이 황량하고 말라 비틀어져 갈색으로 보였다. 나는 거기 서서 몸을 떨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굳은 날이었다. 실제로 비가 오지는 않지만 부슬부슬 내리는 누런 안개 때문에 주위가 어두컴컴했다. 어제의 폭우로 인해 발밑은 온통 질퍽거렸다. 기운 넘치는 아이들은 사방을 뛰어다니며 활발하게 놀고 있었지만 창백하고 마른 아이들은 피난처와 온기를 찾아 베란다로 모여들었다. 자욱한 안개가 그들의 떨리는 몸으로 파고드니 몇몇 사람에게서
헛헛한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아직 누구와도 말해보지 않았고 내 존재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했다. 나는 꽤 외롭게 서 있었다. 하지만 그런 외톨이 느낌에는 익숙해 있어서 별로 우울하지 않았다. 베란다 기둥에 기대어 회색 망토를 바싹 여미고 나를 깨물어대는 추위와 채워지지 않은 배고픔을 잊으려 애쓰며 지켜보고 생각하는 즐거움으로 나를 인도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아주 막연하고 단편적인 생각들이었다. 나는 아직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게이츠헤드와 과거의 삶은 아득히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간 듯했다. 현재는 모호하고 이상했고 미래에 대해서는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수녀원 같은 정원을 둘러보고 나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절반은 낡은 회색이고 다른 절반은 꽤 새것인 듯한 커다란 건물이었다. 교실과 기숙사를 포함한 새 건물 쪽은 중간 문설주로 이어진 격자창에 불이 켜져 있어서 교회처럼 보였다. 문 위의 돌 형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로드 시설, 이 부분은 서기 땡땡땡땡년에 우리 지역 브로클허스트 저택의 나오미 브로클허스트 여사가 재건한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나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거기에 맞는 해석이 있을 듯한데 그 의미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여전히 시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앞에 나온 말과 성경 구절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근처 돌벤치에 한 소녀가 앉아 고개를 숙이고 책 읽기에 열중해 있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제목이 보였다. 라셀라스. 우리 읽었죠? 이상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제목이었다. 책장을 넘기다 그녀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내가 얼른 말을 걸었다. 그 책 재미있어? 나는 이미 언젠가 이 책을 빌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난 마음에 들어. 1, 2초 정도 나를 관찰한 뒤 그녀가 대답했다. 무슨 내용인데? 내가 또 물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배짱을 내가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행동은 내 성격이나 습관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책 읽는 모습이 어딘가 공감의 끈을 건드렸던 모양이다. 유치하고 시시한 것들이긴 해도 나 역시 책 보는 걸 좋아하니까. 진지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은 이해할 능력이 없었지만. 너가 훑어봐. 소녀가 나에게 책을 건네며 대답했다. 나는 책을 잠깐 훑어보았다. 사실 제목에 비해 별로 끌리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았다. 나의 경박한 취향에는 라셀라스가 꽤나 지루해 보였다. 요정도 없고 아라비아의 이야기에서처럼 진리도 나오지 않았다. 빼곡히 글자가 들어선 이 책에 산뜻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펼쳐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책을 돌려주었다. 그녀가 조용히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이전의 학구적인 분위기로 돌아가려 했다. 내가 다시 과감하게 그녀를 방해했다. 저 문 위의 돌에 쓰인 말이 무슨 뜻이야? 로드 시설이 뭐야? 너가 살게 된 이 집. 그런데 왜 시설이라고 불러? 다른 학교들하고 뭐가 달라? 여긴 부분적인 자선 학교야. 너와 나 그리고 다른 나머지 아이들 모두 자선의 대상이지. 너도 아마 고아일걸?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니? 두 분 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그래. 여기 학생들은 모두 부모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다 없는 아이들이고 고아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여기를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돈을 안 내? 공짜로 키워주는 거야? 아니, 우리 친지들이 1년에 15파운드씩 내. 그런데 왜 우리가 자선 대상이야? 15파운드로는 식비와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거든. 그 부족금이 기부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야. 누가 기부하는데? 이 지역과 런던의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싱사숙녀들이지. 나오미 블로클허스트는 누구야? 현관에 씌어있는 대로 여기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신 분이야. 그분의 아들이 모든 걸 운영하고 있어. 왜? 이 시설의 경영자 겸 회계 담당자니까. 그럼 우리한테 빵과 치즈를 먹게 해주겠다고 한 시계찬 그 키 큰 여자분이 주인이 아니었구나. 템플 선생님?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브로클 허스트 씨에게 설명해야 돼. 브로클 허스트 씨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걸 전부 구입하셔. 그분이 여기에 살아? 아니, 3km 떨어진 커다란 저택에 살아. 좋은 사람이야? 성직자고 좋은 일을 많이 한대. 키 큰 그분이 템플 선생님이라고? 그래. 다른 선생님들은 이름이 뭐야?
뺨이 발그레한 분은 스미스 선생님이야. 재봉 선생님인데 우리의 원피스 외투 뭐든지 재단하시지. 우리 옷은 우리가 만들거든. 머리가 검고 체구가 자그마한 분은 스케처드 선생님이야. 역사와 문법을 가르치고 2학년 반의 암송도 담당하고 있어. 쇼를 걸치고 허리에 노란 리본처럼 손수건을 묶고 무는 피에르 선생님이야. 프랑스의 릴 출신이고 프랑스를 가르치셔. 선생님들은 마음에 들어? 아주 좋아. 검은 머리의 그 조그만 선생님도 좋아. 이름이 발음을 잘 못하겠어. 스케처드 선생님은 성미가 급하셔. 화나지 않게 조심해야 돼. 피에르 선생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템플 선생님이 최고지. 그렇지? 템플 선생님은 마음씨도 곱고 아주 똑똑하셔. 다른 선생님들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나머지보다 훨씬 낫지. 여기 온 지 오래됐어? 2년. 부모님이 다 안 계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여기 있는 거 행복해? 넌 질문이 참 많구나. 이만하면 대답해 줄 만큼 해주었어. 이젠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 식사 시간을 알리는 호출 소리가 들렸다. 모두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을 채우는 냄새는 아침에 우리가 맡았던 냄새보다 더 식욕을 북돋아 준다고 할 수 없었다. 거대한 2개의 양철 그릇에 담겨 나온 음식에서 상한 기름 냄새가 독하게 올라왔다. 질 낮은 감자와 상한 고깃점을 이상하게 뒤섞어 요리한 음식이었다. 이것이 웬만한 정도의 양으로 각 학생의 접시에 배당되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면서 매일같이 이런 것을 먹어야 하는지 속으로 궁금해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곧 교실로 자리를 옮겼다. 수업은 5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날 오후에 유일하게 눈길을 끌었던 사건은 베란다에서 나와 이야기했던 그 소녀가 역사 수업 시간에 스케처드 선생님에게 쫓겨나 망신스럽게도 커다란 교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런 글을 받았더라도 너무나 창피했을 텐데 그렇게 큰 소녀에게는 더했을 것이다. 13살 이상은 되어 보이던데 나는 그녀가 무척이나 속상해하고 수치스러워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울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엄숙하긴 하지만 차분하게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또 꿋꿋하게 견딜 수 있지? 하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저런 입장이었다면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리기를 바랐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주변이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백일몽이라는 게 있다던데 혹시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닌 건 분명해. 내 시선은 내면으로 돌아 내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녀는 현재가 아니라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어.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오후 5시가 지난 직후에 우리는 약간의 커피와 흑빵 반 조각으로 또 한 번 요기를 했다. 나는 빵과 커피를 맛있게 먹어 치웠다. 하지만 양이 더 많았으면 좋을 것이다. 먹었는데도 배가 고팠다. 30분의 휴식이 주어지고 나서 공부, 다음에 물과 귀리 케이크 약간, 예배, 그리고 침대로 나는 이렇게 로우드 학교에서의 첫날을 보냈다.